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윤용호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고요. 진격의 경제 시간에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김영익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3대 의혹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건데요. 세 가지 혐의 중 2개가 무혐의가 나오면서였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그리고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3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만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 의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세력에 가담을 해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무상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도록 당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언급을 하면서 무죄 부분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특검은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뭔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 무죄가 난 겁니다. 다만 법원은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용인한 방조범은 될 수가 있어도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방조범 성립 여부는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안이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쩐주인 이제 손모 씨도 1심 때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가 났지만 검찰이 2심에서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2심에서 방조범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반대로 김 여사에게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무상 여론조사의 경우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김 여사가 이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게 없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유무죄 여부는 수사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특검의 증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죠. 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이제 2심이든 대법원에서든 최종 확정이 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도 어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빨리 투자하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관세 번복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예.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죠.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대미 투자 펀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미국이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하고 미국에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3개월 빠르게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었는데 일본은 2달 뒤인 3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비해 상당히 늦어지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역협상 당시에 일본이 얻어내지 못했던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긴 했지만 이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고 일본보다 우리의 외환시장 규모가 더 작아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다가 일본 쪽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먼저 선점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는 거에 어떻겠느냐 이렇게 국민 의견을 물었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제 과거 트위터인 X 계정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선 담배처럼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지역 공공의료에 투자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며 화두를 던진 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는 이미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정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무려 1981년에 세금에 반영을 했고요. 핀란드와 헝가리는 2011년, 프랑스는 2012년, 멕시코와 칠레는 2014년에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당류가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들 나라에서도 왜 음료만 규제하냐? 빵과 과자는 왜 안 하냐?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건 왜 그냥 두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앞선 사례를 보면 결국 물가 인상을 초래해서 이런 음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서민층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설계를 잘하면 순기능이 클 거란 옹호론도 큰데요.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만큼 관련 논쟁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 종료 시기를 원래 언급됐던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해주지 않고 5월 9일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5월 9일에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좀 늦게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주택을 여러 채 지닌 사람이 시장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매번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도록 해놓고 다시 연장해주는 형태로 지난 4년간 유지되어 왔는데요. 네. 집을 팔려면 세입자 논의하는 등 과정이 복잡한데 5월 9일까지는 얼마 시간이 안 남은 만큼 종료 시기를 좀 늘려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증시 떠받치는 두 개 축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네요. 네, 국내 증시가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어제 5,100선을 넘었는데요. 이를 이끈 주역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보니 그 기술 경쟁의 기반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PC와 모바일에 들어가는 범용 D램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출이 급증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지난해 매출이 97조 1,400억 원, 네.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마저 추월했습니다. 빅테크들의 메모리 수요가 올해 더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당분간 폭증할 걸로 업계에선 보고 있고요. 정부도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 한 개만 2배까지 따라가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국내 주식형 ETF는 10종목 이제 10가지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한 종목이 30%를 넘으면 안 되는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런 ETF는 증시가 하락할 때는 2배로 손해보는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차량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부터 정체가 극심한데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조금 지나 금토분기점 3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 부산 방향 입상 부근에도 화물차 사고 나서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감 4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조심히 지나시고요.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램프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홍지문 터널부터 엎어봤고요. 반대 성산 쪽도 홍제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정체입니다. 동북간선로 성수 방향 창동교부터 쭉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다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부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수요일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증시는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결과도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보합권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02% 오른 49,0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7% 정도 오른 23,85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오늘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S&P 500을 역사와 전통의 S&P 500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거의 대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어제 7,000선을 일단 터치를 했고, 물론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6,978선에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미증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충분했던 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올해 첫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 관련 이슈는 지금 아직도 기사화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정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예상했었던 대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현재 진행 중인 쿡 이사 해임 관련 재판이 연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얘기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해임 여부, 이것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뭐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통화 정책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네.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파월 의장은 임기 동안 지켜왔었던 그 본인의 어떤 그 멘트를 그대로 좀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전히 지금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무역 관련 이제 이슈나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완화 쪽으로 좀 시장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 새벽 FOMC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미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스페이스 X 상장인데 이 관련 소식이 있다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저도 되게 좀 지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큰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이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있는 돈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항상 큰 기업이 상장되게 되면은 나머지 업종들은 다 밀려버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는 너무 큰 기업이 상장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언제 상장하나라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최근에 나온 거는 일론 머스크 생일 근처인 6월 근처에 상장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천천히 이제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주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관련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걱정이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진짜 관련주들은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또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시장 분위기. 하지만 하반기에는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스페이스X 관련주를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뭐 타이밍상으로 많이 늦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 좀 정리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하고 중국 관련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간 뭐 엔비디아 칩을 중국이 뭐 수입을 하니 마니 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H200 칩이죠. 그러니까 H 호퍼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 보면 레거시 모델이에요. 이게 레거시 모델이라는 뜻은 이제 지난 모델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블랙일도 나왔고 이제 루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퍼 모델을 이제 중국에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신제품을 팔아도 뭐할 판국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 재고떨이를 하고 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H200 칩은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 칩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뭐 이에 맞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나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H200 사지 마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태세를 바꿔가지고 H200 구매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중국향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기존의 매출처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작년에 없었던 매출이 추가되니까 당연히 올해는 엔비디아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그대로 매수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칩에 대한 수요는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우리나라 관련한 ETF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 주식 오늘 또 좋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초반에 강한 흐름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밀렸다 결국 막판에 또 고가 근처로 마감했습니다. EWI 같은 경우는 2.36% 상승했고요. FAKR 같은 경우는 2.35% 그리고 코르죠. 이건 이제 배수로 3배수로 이제 수익이 나는 ETF인데 6.76%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강한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되게 쓰고 싶었던 표현이 있었는데 파죽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 미국 증시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증시 설명할 때도 드디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한풀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67% 급등한 5,170.81포인트로 마감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7% 급등한 1,133포인트로 정말 마감을 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이게 그동안 없었던 돈이 이제 동네방네 돈들이 다 모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1998년도 7월 달에 처음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런 수치 처음 봅니다. 고객예탁금 말 그대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익성 자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국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것 자체가 어제 코스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제 상승세에 이끈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종가 기준 주요 주체들의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수급 확실히 요즘에 보면 수급 확인하는 재미가 되게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좀 특이했습니다. 코스피 잘 나갈 때 순매도를 이어갔던 개인들이 어제는 코스닥을 2조 6,068억 원 순매도하고 그거로 코스피를 1조 7,356억 원을 매수했어요. 네. 개인들이 요즘에는 매수 매도하는 게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순매수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보합인 273억 원 그냥 지켜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631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 매도한 거를 그대로 코스닥으로 넘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1조 5,345억 원으로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을 2조 3,279억 원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어제 코스닥을 올린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전히 애매하게 또 엇박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환율은 어땠을까요? 네, NDF 여외환율은 어제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이제 1,42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0.15% 정도 하락했는데 환율은 계속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실적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오늘 상황 그리고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죠. 요즘같이 제가 전략 얘기하기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그대로 이제 투자하시는 거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시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잘 마무리하고 올해도 실적이 좋게 잘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투자는 그대로 편하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도 한파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8.5도 등 한파주의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하 18.6도 등 한파경보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추운데 내일 더 추워진다고요? 네, 내일이 이번 한파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네. 모레 토요일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그러나 일요일 2월의 시작과 함께 공기가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올라가 절기 입춘이 있는 다음 주에는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원래 겨울에 건조하긴 한데 요사이 더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이어 대구와 경남 지역에도 건조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한파가 장기화되는 데다 건조 경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 습도가 25% 이하에 머물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호흡기 질환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뿐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은 당분간 이렇다 할 비나 눈 소식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새해 처음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지금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이 상정 여부가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글쎄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니까 네네. 재심 기간 끝났으니까 아마 의결안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어제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대다수 박성훈. 네, 박성훈. 두 분을 자꾸 헷갈리던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 네. 예. 박정훈 의원이 또 있죠. 네네. 예. 박성훈 수석 예, 예. 대변인이 예. 대다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이 뭐 가장 네네. 현실적으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고 네. 또 뭐 이번에 의결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이제 절차가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문제로 저희 당의 문제가 이 문제만 있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 당으로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봐도 이게 사실 저희 당 내부의 어떤 뭐 일종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국민들이 이렇게 자세히 경마 중계하듯이 상세히 알아야 될 일인가에 대한 것도 저희도 참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뭐 대다수의 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리라는 표현을 갖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정리를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뜻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뭐가 됐든 매듭을 짓자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뭐 그 부분은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해석 영역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이 인터뷰에서 최고위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다. 제명 추인, 윤리위 반려, 부결로 윤리위 결정 철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선택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결을 시킨다는 선택지도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네. 어쨌든 뭐 그렇죠. 뭐 윤리위가 권고한 대로 의결할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 그러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은 장동희 대표가 이제 단식 중일 때 네. 최고위의 위원들 네. 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피징계인 쪽에서 조작이 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료를 다 가져와서 최고위에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자라는 이제 말하자면 중재안을 냈던 것이죠. 예.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오늘 선택지가 얼마나 더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를 관람해서 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씀이죠. 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좀 인용을 하셔가지고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글쎄 뭐 이미지화를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영화 관람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김영삼 대통령의 제명과 이번 제명 뭐 제명이 됐든 어쨌든 윤리위는 제명 공격을 했으니까를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죠. 네. 예. 그 사실 앞서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전 국민이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네. 너무 확장되니까 저희가 부담이 커진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뭐 의원직 제명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현대사에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거대한 사건이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민주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국민들이 이거 재밌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의 가족 계정에서 대규모의 대통령 비판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익명 게시판에서 있었던 뭐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흥미적인 요소가 있어서 관심도가 커진 것이지 이게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함의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뭐 국회에서의 폭압적인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지 못하고 이게 1년 이상 당내 문제 그것도 게시판에 쓴 부적절한 글을 가지고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이 문제만큼은 어쨌든 논란이 될 만큼 당사자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사자가 결자 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에서도 한 바가 네.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저도 뭐 당의 고위당직자로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 빨리 좀 이 문제는 털고 가자라는 것이 대다수의 공감대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만한 일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를 지방선거랑 연결을 지어서 이게 제명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당 내홍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제 측면을 지적하시는 분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국가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재판 안 할 수 있느냐라는 뭐 또 원론적인 원칙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그게 못지않게 많습니다. 예. 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중징계 의결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뭐 그렇게 될까요? 제가 논평할 만큼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네. 윤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네. 윤리위의 결정문대로 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곳에서 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럼 그때마다 뭐 이렇게 징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예. 그 단순한 원론적인 얘기로 이 부분을 그냥 재단하기에는 네네.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또 1심 판결들이 있어서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서요. 세 가지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가 내려져서 많이들 좀 놀랐습니다. 사실 1년 8개월이 네. 지금 선고가 됐는데 이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통일교든 어디든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형태의 금품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그것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면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네네. 설사 유죄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더 깊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아쉬움이 있죠. 네.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도 지금의 여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를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그렇죠. 왔는데 네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면 네네. 저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빨리 어쨌든 이것도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네네. 지금 그런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 정도로 압박해서 국정을 혼란시켰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한 지금 민주당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봐줬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네네. 지금 이 시국에서 그 어제 판사님의 저는 참 그 고독한 결단의 표정을 자세히 지켜봤는데 네. 그분이 지금 국민적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탈탈 끓고 모아서 1년 판결을 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판사님이 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했다라는 말은 저는 앞뒤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직 당시에 이 문제를 빨리 좀 처리를 하는 것이 네. 옳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또 내놓을 수 그러니까 있는 거 제가 아닌가? 말씀드린 것 이상의 네네.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게 예. 그럼 저희가 민주당과 같이 판사가 봐주기 재판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잘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 이런 국민 정서 하에서 저희가 그 봐라 무죄잖아.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네. 이거는 저희가 그렇고 또 김 여사는 이미 저희 당과는 관련이 없는 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긴 했지만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아마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은 저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지금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또 윤영호 본부장도 징역 1년 8개월, 1년 2개월 선고를 받았네요. 근데 요거가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혐의로 그 부분이 네네. 저는 좀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뭐 물론 권성동 의원님 거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4년 구형에 2년 된 거니까 그렇죠. 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느냐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니까 예. 다만 이게 통일교가 대선 앞두고 지금 그 어제 판결문을 보면 예.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다방면으로 말하자면 로비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 통일교를 좀 잘 봐주라라는 일종의 사업적 로비를 했다는 것을 지금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그러면 우리 윤석열 그 선거 캠프만 접근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다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갑자기 수사받던 사람이 부산시장 뭐 출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네, 있다는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보도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찰 수사에만 맡겨서 이게 과연 진실 규명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관여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무죄 의혹 났죠. 사건도 또 무죄가 무죄가 났어요. 났죠. 뭐 그것뿐은 아니고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거의 다 무죄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도 과연 저희가 물론 뭐 사법부의 판단 끈끈이 이걸 뭐 불신하겠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없고 인정하지만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무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던 것이 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도 이렇게 되면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까? 이런 또 궁금증이 당연히 그 가능성 저 생기거든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남욱 그 일당들이 우리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그 통장 안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네네네. 뭐 이렇게 그 가압류해 놓은 것들 풀어달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됐던 검찰 고위직들 그리고 위례 수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저는 도대체 모르겠고 그래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보면 뭐 또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고 국회의 구도가 바뀌면 저는 반드시 또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사와 논란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빨리 대못을 박으려고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해버리고 네. 재판도 서두르고 그래서 무죄로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렇게 해서 법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심판을 내려지더라도 이 과정을 밀어붙인 뭐 검찰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과연 끝났을 것인가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 입장에선 갑작스럽죠. 예, 관세 번복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 청와대 온종일 지금 시끄러웠던 게 어제 상황이고 그제 상황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두 가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계속 협상이 너무나 잘 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도대체 그럼 뭡니까? 그러면 됐었어야죠. 두 번째, 지금 국회에서 대미투자 촉진 특별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 법안 같은 것들 국민들이 하지 말아라는 것도 지금 다 밀어붙이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왜 국회라는 표현을 씁니까?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 모르겠고요. 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네. 헌법 42조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대외적인 뭐 협상이나 이런 게는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건 500조의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네. 과거에 쌀협상에서도 비준 동의를 국회가 했었는데 500조의 부담을 지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준 동의를 하려면 일단 협상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국회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네. 그럼 그것이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고기는 어떻게 됐다. 쌀은 어떻게 됐다. 채소류는 어떻게 됐다. 특히 이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농산물 개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저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원론적 얘기만 할 뿐이지 네.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그게 자신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왜 미룹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주면 대통령이 비준하면 미국하고 그 협상안에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MOU 상태로만 되어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MOU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빨리 국회로 그 서류들을 보내서 상임위 검토 거치고 본회의에서 검토 거쳐서 동의안을 받아서 그런 비준하면 미국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첫 번째 대미투자 촉진 특별법도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네. 국회 비준 동의도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언론도 뭐라고 썼냐 하면 국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저희 당이 가져와서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저희 당한테 그런 국회라는 그 큰 틀에서 저희 당한테까지 책임을 묻습니까? 저는 이거는 100%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기 싫은 거죠. 왜 하기 싫은 거라고 보십니까?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담이 내용이 되는 있다는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이게 거군요. 공개가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가서 김민석 총리가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댔겠죠. 국회에서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한다. 그리고 국내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쿠팡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25% 쿠팡 때문에 우리한테 관세를 다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 미국 대단히 불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고 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변명이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모든 입법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뭐 국민의힘이 그럼 동의를 안 해서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사실 오늘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도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똑같은 발언을 또 했어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뭐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재무장관은 똑같은 톤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앞서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합의가 됐고 네네. 그래서 이게 미국도 한국의 법률적 문제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이거는 정당한 조약이 아니야라고 한국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간 조약으로 지금 체결하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안 하려는 의지를 안 보입니까? 심지어는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 받아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이재명 정부에서. 더없이 잘된 합의이기 때문에 네네네. 국회는 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예. 지금 보도에 보면은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시간으로 23일 밤에 미국에 도착해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장관 레벨에서의 얘기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요. 예, 예.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네. 이재명 이 정부의 근본적인 반미 정서, 우리 이재명 정부 핵심부에 있는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이 바닥에 깔려 있고 네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반미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미국 부통령 벤스 만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됐을까라는 것부터가 의문이고요. 아마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국회 핑계를 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상황을 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단식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장대영 대표 단식 중단을 했는데 앞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지금 개혁신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면서 지금 나온 해석이 지금 양당 간의 공조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로서는 이제 그 단식 전에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뭐 진전된 협의랄까요, 뭐 공감대가 있었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온 다음에 단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앞으로도 저희가 개혁신당과 네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또 뭐 이런 좋은 공조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그게 이해가 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단식을 중단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왜 개혁신당한테 허락받지 않고 단식 중단했냐라는 얘기잖아요. 상이라는 표현으로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들리지 않나요? 뭐 상이란 상이지만 네, 네, 네. 왜 개혁신당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식 중단했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닌가요? 글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순간까지도 예. 저희도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건강을 해치면 곤란하다. 억지로라도 병원을 데려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날 8일째 12시, 단식. 8일째 단식 네. 날 오전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걸 잘 몰랐고요. 아, 예.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 반까지 제가 원내대표하고 오늘 반드시 병원으로 옮깁시다. 그랬더니 원내대표가 저하고 그럼 몇 시에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논의를 한 상태에서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뭘 뜻하냐 하면 이걸 저희가 무슨 대단한 출구 전략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걸 대단한 출구 전략으로 뭐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네네. 그 사전에 저희가 10시 반까지 저하고 원내대표도 몇 시에 병원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견이 있을 정도였는데 개혁신당에게 미리 뭐 얘기를 뭐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단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럼 개혁신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뭐 일종의 뭐 상의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또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그 상황이 그럼 우리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자 개혁신당에도 빨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예. 개혁신당이 좀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네.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SNS를 통해서 뭐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도 계속 내놓고 이번엔 또 설탕세 관련한 얘기도 이제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막 던져서 제가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 네.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은 세금 걷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뭐 일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뭐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 재정을 소위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가지는 쪽으로 가려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뭐 적대적 차별화 이런 쪽의 부동산 정책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호텔 경제와 비슷한 얘기여서 그 부분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동훈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식의 FM 댕진 식디 조정식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 해변 문화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저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월미도 해변의 데크길을 걸으며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 내음을 맡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2026년에는 가족과 함께 씩씩한 여행을 자주 즐기고 싶습니다. 씩씩!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대부분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8.6도, 철원과 북춘천 쪽은 영하 15도 아래까지 내려앉아 있는 곳이 관측됩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로 영하권입니다. 어제와 비슷하겠고 이맘때보다 3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세종이 1도, 대전이, 광주, 대구, 사, 부산 7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도 대부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당분간 이렇게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
저녁 낮 기온 0도 이하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깎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상 1도로 한파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겠고요. 주말 휴일에는 그래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 예상되지만 다음 주에는 한파가 잠시 쉬어가면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중에 중부지방에 눈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대부분 맑겠습니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 권역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일부 강원,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은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인데 1년 8개월이면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10분의 1이잖아요. 네. 예상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뭐 상식적으로는 놀라고 뭐 법률적으로는 좀 실망했고 네. 이게 재판부가 화려한 미사 여구와 사자성어는 넘쳐났는데 네. 그 처벌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는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 예. 그 곤장 치는 소리는 요란한데 때리는 신용만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또 그 공공이익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죄로 한 건데 네. 그 무죄를 한 거에는 그 정황은 알았다는데 무죄로 한 거는 공범으로만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또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가 조작 방조범에 대한 뭐 예비적 기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특검의 안이함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축소 사실이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비겁하게 보류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남 탓할 때가 아니죠. 엄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특검의 역할이잖아요. 기소하는 측의 역할이니까 그 엄히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어야죠. 항소심에서 특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사건도 이게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죠. 이게 지금 무죄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재산상의 이득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자금법에 네. 무죄를 받은 건데 네. 이제 1심이니까 다른 재판부니까 법리적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히 참고는 하겠지만 네네. 그 다른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김건희라고 하는 배우자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이득에 대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무료로 받은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건 주관적 판단 문제니까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그 선고는 권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나왔고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은 1년 2개월이 나왔고 일단은 권 의원은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사실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네. 적절한 선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뭐 그 형량이 뭐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네. 이 통일교와의 이제 그 유착 관계,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사실로 판명이 된 거,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니까 예. 그 이제 남은 의혹 또 남아 있는 그 뭐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뭐 발본색원을 위한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종교와 정치의 이 검은 커넥션에 대한 발본색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치권이 스스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더 이상 뭐 특검의 범위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협상만 하지 말고 예.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통일교 특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최근의 입장은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라는 입장까지가 가장 최근의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합쳐서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미 도둑은 담 넘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 빨리 저를 잡아야지 도둑을 어떻게 잡을 건지 호루라기를 불 건지 뭐 경고등을 울릴 건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을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네. 뭐 어쨌든 그 원내총무가 아니죠. 원내대표들이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협상이지만 단칼에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빨리 좀 마무리하고 특검 출범시켜서 이와 관련돼서 그 남아 있는 의혹이 너무 많고 여야가 다 연루되어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빨리 포함시켜서 뒤늦은 특검이지만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장관이 지금 부산에서 플래카드를 이제 걸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무죄를 자신하잖아요. 특검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든 뭐든 다 자기는 하겠다고 자신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빨리 특검하시는 게 맞죠. 이걸 가지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자꾸 걸고 그러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별 문제 없다. 더 이상 없다. 털 건 다 털었다. 그리고 왜 야당만 가지고 이러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빨리 특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의 어떤 그 전술을 제대로 좀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자꾸 그냥 장 외에서만 이렇게 떠드는 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은 본인이 무죄를 자신하고 있으니까 네. 그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관세 얘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게 갑자기 관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책임론이요. 네. 예. 이게 지금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베센트 장관도 한국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줘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미투자 특별법 그다음에 비준 동의안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예. 이거 빨리 가르마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이게 좀 해석이 어제 국회에서도 이게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거고 예. 장관과 정부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사람들은 비준의 문제가 아니라 현찰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미국에 대한 약속된 투자를 할 거냐. 네네. 구체적 계획을 좀 밝혀달라. 그럼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회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정부가 빨리빨리 이런 계획들을 자기들한테 현찰을 보여주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로서는 한국은 흔들면 흔들리는구나. 그거 되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관세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허둥지둥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되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던데 야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본인들도 얼마 전까지 정부를 운영하던 입장이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다 국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시키고 미국한테 우리가 지금 당신들한테 투자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열고 아니 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될 만한 투자처를 잘 찾고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많은 돈을 미국이 알아서 투자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손실나면 우리가 다 그걸 뒤집어 쓰는 구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알래스카 가스를 이렇게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그 상업적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이라는데 거기로 내몰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빨리 우리도 우리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벤스 부통령하고 김인석 총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본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해서 3월에 대미 투자 철을 일본이 이제 선정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마치 지금 상황 막 급박하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어차피 한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 대미 투자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세게 놓고 있는 대상국이요. 이 두 나라를 다 같이 동시선상에 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유리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판단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린 걸 벤스는 알았을까? 러테닉은 알았을까? 미국 정부도 아무런 사전 움직임 같은 거 없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하루 만에 또 거봐 내가 한마디 하니까 관세를 가지고 흔들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니까요.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준 동의를 하자고 자꾸 저러면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의 전략적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해나가고 투자처를 확보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주도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야당의 얘기는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하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유럽도 안 하는데 왜 한국은 자꾸 하자고 우리 야당 스스로 그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훼손시킬 만한 그 일을 자꾸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출연하셨던 신동훈 의원님 얘기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비준 동의안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한미 간에 농산물 같이 예민한 품목을 놓고 합의가 있었을 수 있다를 포함해서 이 한 해 200억 달러씩 3,500억이잖아요. 총.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준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라고 국익 훼손시켜가면서 지금 이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하면 계속 저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일본 같은 경우 입법 조치 자체도 아니면서 그냥 투자처를 할 수 있는 우회로를 설정해서 가는데 대한민국은 그 정부의 어떤 유연성과 이런 것들 전술적인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죠. 우리는 다 우리 협상 카드를 다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까놓으면 그게 미국한테는 더 손쉬운 그 상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관세 번복과 관련해서 쿠팡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예고했다가 지금 또 일정을 일단 미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미뤘을까요? 이게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남들은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겹불 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쿠팡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 뭐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끌어내려고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일정한 압박과 불만을 갖는데 이게 쿠팡 때문이야.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쿠팡에게 로비받은 미국의 정치인들인 거예요.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겹불째는 경우인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온풀법이라든지 쿠팡 관련한 조치는 입법 주권 사안이에요. 네. 이거하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저는 뭐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업과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에서의 어떤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이걸 세우면 미국 기업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똑같이 규정되니까요. 네네. 이거는 저는 뭐 시장에서 차별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면서 물론 이거는 관세청장의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한미 관세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던데. 이건 그냥 적나라한 사실이에요. 그동안 계속 본회의가 열리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적으면 100건, 많으면 200 몇십 건, 300건 가까이를 입법안들 처리를 했는데 지금 하루에 한 건 한 번 열면 그 필리버스터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 너무 많이 대기 중이라서 이제 그것만 어느 세월이 그걸 기다리냐. 국회가 저렇게 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민생과 관련해서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지금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고 요새 이제 코스피가 5천, 코스닥이 1,000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또 대통령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자주 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죠. 지금 얼마 전에 네, 예. 어젠가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좀 살짝 올렸잖아요. 네, 예, 조정했습니다. 네, 조정을 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라도 그건 반박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 윤희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 글을 하나 이제 냈는데요. 네. 윤희숙 의원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이렇게 국민의 노후 자산을 손댔다. 쌈짓돈이냐. 이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기본인데.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있는 20명의 운용위원들 중에 10명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통령 입김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뭘 움직였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네.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을 정치적 입김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치권이 감나라 배치노라 했느냐면 윤석열 정부 때요. 2022년에 KT 사장 교체하려고 싶은데 교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 국민연금이 나서가지고 KT의 주식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KT 그때 주식이 4만 원대였다가 2만 원대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걸 팔아서 국민연금은 오히려 이제 팔았으니까 손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때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국민의 노후 자산을 손댄 건 윤석열 정부 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손해를 봤거든요. 윤희숙 의원님은 이럴 때 큰 소리를 내셨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전문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요. 네.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변화가 생겼잖아요. 국민연금의 투자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나서요. 그렇죠. 작년 한 해만 20%, 돈으로 따지면 260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년치 연금 지불 능력을 작년 한 해에 확보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어디서 났냐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투자처는 투자와 관련된 얘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마치 나침판이 북극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조종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걸 가지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말이 되냐라고 흥분하실 필요 없다. 실제 국민연금 운용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그 운용본부가 있고요. 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네네.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이른바 국민의 대표자분들이에요. 사용자 대표자,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자, 지역 대표자 이런 분들이 차지하고 당연직들로 장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너무 막 정치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맨 마지막 이재명 정부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게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건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늘 해야 할 고민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지금 추모 기간이라서 지금 합당 얘기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가 27일 공개한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선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해 논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정 대표를 비판한 걸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합당 얘기 이 시점에서 적절했던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언젠가는 합당해야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니까 서로 또 뭐 초록 동색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당들이니까 합당 논의는 뭐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도층을 잃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다른 뭐 해석도 이제 있는 거고요.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이야라고 하는 당내 논란도 이제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도 이제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에서의 실익은 적고 논란은 많고 의도는 의심받는 네. 이런 뭐 당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도부가 이번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도부 안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그랬고 공동의 입장 발표를 했고 네. 또 한 명의 박지원 최고위원은 네. 면전에서 이거 적절치 않다. 예. 당원 주권에 위배 이렇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 28명이 집단으로 성명 발표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만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실리의 문제, 논란, 의심 이런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모 기간이라서 이런 얘기가 얼마나 당내에서 오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추모 기간이니까 근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격하게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네. 거거든요. 네. 이게 추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네. 바로 또 재개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당원 토론과 당원 전체 투표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합니다만 네.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전당대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면 2월인데 네. 2월 달에 원래가 그 1인 1표제 네. 관련해서 또 중앙위 의결이 있는 일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논의가 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토론이 진행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앙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났었던 사안을 네네.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네네. 또 이 문제도 역시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저는 중앙위원이 아니니까 이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꽤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의 27일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는 또 재미있다는 표현보다는 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어요. 민주당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단어가 가질 파급력을 잘 아실 텐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의
그 로망 중에 하나죠. 그 서울시장도 아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로망인데 로망이요. 이제 네. 그 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 거. 네네. 그러니까 뭐 솔직한 의중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그 공천원금 수수 의혹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이 지금 공천원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것도 22년, 23년이면 예. 최근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참여를 최소화한다. 공천 관련 회의 기록을 4년간 보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두 가지를 덧보태면 네. 일단 무조건 경선 보장해라. 그러면 이렇게 뭐 낙하산 공천부터 시작해서 그 뒷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는 그 공천 관리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조사 대상이 누구냐면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낙천자 신문고 제도라는 걸 당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배제됐다. 난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떨어졌다. 저 된 사람은 돈 썼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그냥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다 바로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 공천 관련한 검은 의혹은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된다. 낙천자 신문고 제도요. 예. 이전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뭐 공천 못 받은 사람 말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매번 나오실 때마다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토커 같다는 생각도 제가 들긴 네. 하는데요. 지금 서울을 새로 고침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서울 시민 100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공약을 만들 계획을 밝혔는데 이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예,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길거리로 직접 나가고요. 한편에서는 온라인에서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의견들을 다 모아서 1대 100이라고 하는 시민 100분을 모시고 하는 토크 대담장을 이제 또 만들 건데요. 그 이런 거죠.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이 서울 전문가죠. 서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만든다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뭐 학식 있는 분들, 뭐 이름 있는 분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뭐 그거 그렇게 해서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은 고담준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데 네. 뭐 집 문제 때문에 또 뭐 주거 문제 때문에 출퇴근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울 시민들의 고민과 불편함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이 판넬 들고 길거리 여론조사 하려고 이제 나가서 네. 이 추운 과정에 광화문도 가보고 또 해화동 대학로도 가봤고요. 오늘은 홍대로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네. 뜻밖으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인터뷰도 잘 대해 주시고 자기의 불편함을 잘 이제 드러내 주시고 있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그 구글에서 서울 용진 마켓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 있게 네. 만들어 놨어요. 아, 네네.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서울시장의 도전의 문제든 혹은 정치적인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우리 정치 전반에 서울 시민의 삶에 국민의 삶의 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냥 그동안은 책을 파고 정책 자료를 파고 만들었던 거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보려고 하는 서울 용진 마켓이라고 하는 서울 용진 마켓이 합치면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구상을 하고 합니다. 20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줘서요. 고맙게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대 100은 언제 하시나요? 그러면? 그 장소 때문에 그렇긴 한데 2월 이제 말로 지금 2월 말. 잡아놓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나 그날 현장에서 제 연설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거기에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하는 정도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는 1대 100 즈음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게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냥 기자들 모아놓고 예. 뭐 이렇게 자기만 일방적으로 막 1시간 가까이 연설문을 읽는 방식은 피하자는 게 우리 20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요청이시고 주장이세요. 이 말 3초쯤에 하신다 이렇게 그럼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일정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진격의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대로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리 동결 결정 예상하셨어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시장이 다 동결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시장 예상처럼 동결을 했고요. 네네. 문제는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예. 지난번보다 좋게 평가했어요. 예, 지난번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안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실업률 뭐 고용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실업률이 안정화 수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다. 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동결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갈 거라는 것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그래도 2명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교롭긴 건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건지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되는 마이런 이사하고 월런 이사예요. 예. 이 두 이사의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마이런 이분은 뭐 늘 미국 금리를 많이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또 네. 올러 이사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네네. 이분은 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두 분이 금리를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예, 두 분이 보는 미국 경제는 조금 어둡다. 예, 그리고 현재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눈에 더 띄더라고요. 예. 곧 연준 의장 후임을 발표할 거다. 예. 금리가 크게 내릴 거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20%에 가깝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은 국채 발행과 이자를 계속 지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계속 낮추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런데
뭐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거든요. 물가를 한 2%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그 2% 후반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요. 이것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보면 지금 후반기에 추가적인 목표 금리 범위 조정 시기와 폭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앞으로 또 후반기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파월 연준위원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물가 고용 데이터를 보겠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6월하고 10월에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한 3번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보는 미국 경제 지표는 예, 컨센서스하고 좀 다릅니다. 예, 최근에 저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서 소비자 지수,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미국 경제도 좋다고 그러고 고용도 좋다고 그러고 특히 미국 주가가 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가게에 보면은 주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개선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 1년 동안 보면은 주가는 올랐는데 소비 심리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 가계가 물가가 오르고 특히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예, 미국 가계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네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6월, 10월 교수님은 3번이면 언제쯤? 저는 빠르면은 3월에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있어요. 보시고 있군요. 예, 앞으로 좀 물가하고 고용 데이터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고용 증가세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고요. 예, 문제는 소비거든요. 뭐 제가 뭐 최근 1년 사이에 미국 거 2번 다녀왔었습니다만은 미국 물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가게들이 그 높은 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리가 그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아마 기업들도 고용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주가도 거의 그 우리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빠르면 3월부터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 후임 관련인데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요. 지금 앞서 원런 이사 또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외신 보도를 보니까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 이분도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지금 뭐 시장에서 확률로 보니까 이분 말씀하신 분이 한 45%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요. 네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연준은 정말 중요한 게 독립성이거든요.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 의도대로 뭐 금리 많이 내리면 경제하고 관련 없이 아마 연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금값 정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 달러 약세, 미국 물가도 상승도 있지만은 연준의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으로 못 믿을 것 같다. 그래서 실물임금 은으로 그렇죠. 간다. 예.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 뭐 은 가격 급등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놓고 저희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아직 다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 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 좀 주목해서 보신 내용이 또 있으실까요? 시장의 연준의 그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간담회 하는데 기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직접적인 대답은 다 회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기 연준 의장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출직 정치인에 멀리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인 답변인데요. 예. 선출직 정치인을 멀리해라. 예, 그러면서 연준의 우수한 직원들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연준의 그 독립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거라고 예.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사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 연준의 이런 행보는 단순히 미국으로만 끝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이 어떤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어떤 흐름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도 사실은 미 연준이 내리는 금리, 통화 정책과 한국 금리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 문제인데요. 예. 어제는 석 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어떻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에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봐야 될까요? 저는 원화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 원화 가치의 저평가다. 예. 좀 앞으로 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시장 기대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을 결정한 게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뭐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작년 그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 가치가 제가 평가해 보면은 한 11% 정도 저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좀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환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인덱스 하락 발언을 했고요. 미국 대불균형,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 축소, 그다음에 중국의 달러 매도 이런 걸 고려하면요.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고요. 최근에 보면은 환율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엔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엔화 가치가 양국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이 엔달러 환율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엔화가 강세되면 우리 원화 가치도 우리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가 1,420원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금 원화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환율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는 적정 수준 1,200원대 후반이에요. 우리 1,200원대 후반이요. 당장 거기는 거기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율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90원 갔던 환율이 4년 지나니까 1,030원대로 떨어지거든요. 환율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그 3, 4년 정도 내다 본다면은 뭐 1,200원대 저는 후반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최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결정하는 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우리 환율의 변동을 달러 인덱스가 한 60% 정도 설명을 합니다. 60%요. 그런데 미국 경제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에 동결했지만 뭐 시장 컨센서스도 하반기 2번 인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준금리도 지금 3.5에서 2.5%까지 동결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하반기에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인하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17.3%, 네. 자동차는 42%거든요. 네네네. 미국 금리를 내리고 미국 경제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증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증시가 어제도 뭐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뭐 앞서 브리핑에서도 잠깐 했지만 지금 예탁금이 100조 원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시 상황을.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오늘 어저께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제가 보는 뭐 GDP 그다음에 통화량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아, 예.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그래서 코스피나 뭐 주가 지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 올라갈수록 네. 좀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중하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한양대 겸임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중부지방 경북권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8.7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도 영하 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세종이 낮 최고 기온 1도, 대전이, 광주, 대구사, 부산 7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 3도에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더 내려앉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나 10도 안팎,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면서 겨우겨우 영상권을 회복하긴 하겠고 하지만 주말 휴일에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이 이어지긴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거나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다음 한 주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일부 강원,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에 대기가 매우 메말라서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그 밖 지역도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정리합니다.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쟁사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빼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 템퍼링. 예. 뉴진스도 이 템퍼링 의혹이 사실 있었는데 민희진 전 어도 대표 측이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적극 부인하면서 이게 해당 의혹의 실체는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템퍼링 논란은 강제 해임과 손해배상 소송의 이제 이유가 됐는데요. 예. 관련 녹취록도 공개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멤버 중에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벌인 사기극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템퍼링에 따라 가지고 뉴진스를 다른 곳으로 소속을 이전하려고 한다. 근데 그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과 민희진 대표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그들은 이제 주식을 사놓고 오르는 걸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이 주가 사기극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왜 안 밝혔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는 그 멤버의 가족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관련 녹취록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됐다. 다만 하이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역으로 이 소송에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어도 측이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짧게 반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3월이죠. 컴백을 앞둔 방탄소년단 열기가
돌고 돌아서 지금 외신 뉴스로 국내에서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늠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네, 일단 화력은 군대 가기 전보다 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군백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다가 각 멤버별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외연이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사이에 캐대원 이후에 또 K-팝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개 도시 82회 공연 확정했고요. 네. 북미와 유럽에서는 전회차 한 자리도 없이 다 매진이 됐고 영국의 BBC는 입장권 수익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4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예. 사실은 여기에 뭐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상품까지 치면은 두세 배 더 나올 것 같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아티스트한테 공연 기회를 주지 않는 뭐 미국의 엘파소 선볼 스타디움 등 여러 개의 그런 공연장을 도장 깨기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대 이런 곳은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2020년대 전 세계 3대 투어 기록을 세울 것 같다라는 예측이 전반적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다음에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3대 투어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규 5집의 이름이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예약 판매가 일주일 만에 406만 장.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K-팝이 오히려 해외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국을 정작 소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은 광화문에서 앨범 발매일인 다음 날인 3월 21일에 네. 무료 공연을 합니다. 18,000명을 초청을 하고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K-팝 방탄소년단의 중심은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컨셉의 앨범과 또 공연을 하니까 이런 점들이 각별히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이 유튜브 뮤직이었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앱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 결제 분석 서비스 기관의 통계를 보면 유튜브 뮤직의 월 평균 사용자 수는 980만 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2위는 멜론인데 630여만 명. 네. 그리고 3위는 스포티파이. 그리고 지인이 플로 이렇게 돼서 주로 우리 토종 앱들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방문율은 스포티파이가 또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가 저가상품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조사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AI 기반 큐레이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영상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튜브의 그런 기술적인 서비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K-팝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외국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인 것이죠. 예. 자, 호주에 이어서요. 프랑스가 빠르면 9월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가결되면 입법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합니다. 유해되고 낮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는 접근할 수 있지만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학습을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용 플랫폼은 제외합니다. 고등학교 내에 휴대폰 금지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미 프랑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르면은 9월 이제 새 학기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안에 반대한 정당에서는 디지털 온정주의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친 단순한 대응이다라고 좀 소극적인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학부모님들 핸드폰 때문에 SNS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신데 우리나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또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 회원국으로 이제 다 확산될 것 같은데요. 덴마크도 지난해 이미 SNS 금지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스와 스페인도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등 같이 이제 동참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네. 호주처럼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복무 보직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군악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민원인이 정부 주관 행사와 대통령 관련 행사 등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참고로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이 출연했던 일부 콘텐츠가 비공개 처리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차은우는 반성문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내용은 없고 소속사도 이 쟁점에 관련돼서 특히 법인을 모친이 세워서 한 것이 이제 과세 대상인지에서 따져 묻겠다라고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영화가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2위가 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1위는 만약의 우리 로맨스인데 은호와 정원이 10년 만에 만나면서 기억을 회상하는 현실 공감 연애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206만 명 돌파했습니다. 사실 로맨스 영화는 100만 명 돌파하기도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또 2위는 신의 악단입니다. 북한 보위부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아이러니한 설정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2위를 차지를 한 그런 상황이고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3위는 아바타 불과제인데 앞에 시리즈보다는 힘을 좀 덜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스코어는 650만 정도 되고 4위는 한소희 전종서의 프로젝트 Y가 되겠습니다. 이 80억 원 상당의 검은 돈과 금괴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되겠고 또 예매율을 보면 왕과 사는 남자 휴먼민트가 또 눈길을 끕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영월에 유배된 어린 단종과 마을 부흥을 위해서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현대적인 어떤 느낌도 들고 있고요. 또 휴민트는 첩보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제 설날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겨울 되면 사실은 혈액 공급이 쉽지가 않은데 원활하지 않죠. 네. 전국 혈액원들이 화제의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답례품으로 주면서 지금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서울, 부산, 충청 헌혈의 집에서 이렇게 답례품으로 두쫑쿠 쿠키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2배, 많게는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혈액 보유량은 2만 1,140유닛인데 일일 소요량이 5,022 유닛이기 때문에 4.21분에 해당하는 수준이어가지고 5일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두쫑쿠 때문에 혈액 보유량 있는 건 참 적절한데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명예카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헌혈 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소현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